수년간 우리는 달의 뒷면을 들어왔습니다. 지구에서 오는 전파 교란이 닿지 않는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신호를 찾았습니다. 하나의 신호를.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창어 4호가 그곳에 착륙했을 때 진짜 무서운 것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억 년 된 크레이터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공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2500km 너비의 아이트켄 분지처럼 거대한 폭력에 얼어붙은 증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안한 것은 이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공허함이 우주가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 침묵의 의미를 풀고 싶다면 영상을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달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달을 하늘에 떠있는 익숙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평원과 밝은 고원으로 매일 밤 우리에게 같은 얼굴을 보여주는 충실한 이웃. 이 변치 않는 풍경은 인류 역사 내내 안정감과 연속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얼굴 뒤에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숨겨져 온 진실이 있었습니다. 인무들이 마침내 그 신비로운 반구를 가까이에서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난 것은 허구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계인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의 뒷면은 물리 법칙이 가장 잔혹한 형태로 펼쳐지는 곳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공포는 달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그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이 지역은 보통 시스루나 우주라고 불립니다. 평범한 의미의 빈 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무도 아닙니다. 평균 38만 4,400km의 거리에 펼쳐진 거의 진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공기, 날씨, 소리와 같은 익숙한 개념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없습니다. 빛을 부드럽게 하는 안개도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매질도 없습니다. 오직 거리만이 있습니다. 햇빛, 그림자,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먼지. 이 거리는 너무나 광대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나란히 세워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 적나라함입니다. 이 조용한 통로를 나아갈 때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중력, 빛, 그리고 시간만이 동반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주선이 지구를 떠날 때 풍부한 물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사선이 끊임없이 흐르고 열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어둠이 절대적인 복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여정은 도착할 장소 자체에 비하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달 자체가 이 공허함의 모든 잔혹한 규칙들을 자신의 표면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달에는 실질적인 대기가 없습니다. 표면 위에서 몇 개의 원자와 분자들이 잠시 떠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를 감싸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기체층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층을 외기권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얇아서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공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부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도 생기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먼지에 찍힌 발자국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활발한 기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온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달의 낮과 밤 주기는 약 29.5지구일입니다. 이것은 대략 이 주간의 끊임없는 낮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주간에 끊임없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의 표면 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섭씨 영하 173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달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성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더 근본적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달이 왜 항상 우리에게 같은 면만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동주기 자전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달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자전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춤꾼이 파트너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얼굴을 파트너 쪽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을 향하는 이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자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달에 숨겨진 반구는 달이 멈춰 서 있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돌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수십억 년 동안 작용한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에 가까운 쪽을 먼 쪽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차이는 조성력이라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의 자전을 늦추고 그것을 중력적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칭동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흔들림 효과 덕분에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는 반구의 가장자리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달 표면에 정확히 50%가 아닌 약 59%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표면의 41%가 지구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구는 어두운 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도 가까운 면처럼 낮과 밤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단지 우리에게서 숨겨진 면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달의 일부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은 어땠을까요? 수십억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이 그 어두운 반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 물리적 규칙들이 만들어낸 풍경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공포의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달의 지질학적 역사상 가장 격렬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 비밀들은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우리에게 보여진 면보다 훨씬 더 두들겨 맞았고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지각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면은 어둡고 매끄러운 바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먼 면은 거의 완전히 밝고 울퉁불퉁하며 크레이터로 가득 찬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달에는 두 개의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온하고 다른 하나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달의 가장 근본적인 지질학적 비대칭성, 즉 두 방우 사이의 깊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가까운 면을 정의하는 넓고 어두운 평원은 먼 면에서는 훨씬 더 드뭅니다. 왜냐하면 먼 면은 사장석이 풍부한 고지대 물질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석은 주로 장석 광물로 구성된 밝은 색의 화성암입니다. 이것은 달이 젊었을 때 깊은 용암 바다를 가지고 있었을 때 형성된 초기 지각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용융 상태에서 더 가벼운 광물들이 위로 떠올라 굳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면에서는 이 오래된 지각이 나중에 현무암질 용암이 형성한 어두운 평원인 마리아에 의해 단절되었습니다.
먼 면에서는 이 어두운 평원들이 더 적고 보통 더 작습니다. 이 부재는 단지 시각적인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의 가장 큰 지질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각의 닫기에 있습니다. 먼 면의 지각은 평균적으로 가까운 면의 지각보다 더 두껍습니다. 더 두꺼운 지각은 아래에 용융된 암석이 표면까지 올라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먼 면은 더 오래된 시각적 특징을 유지합니다. 그곳은 더 많은 충돌과 오래된 지각에 의해 형성된 세계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표면 자체도 하나의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표면은 단단한 암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십억 년 동안 두들겨 맞고 가루가 된 파편지대입니다. 이 느슨한 층을 레골리스라고 부릅니다. 레골리스는 그 아래에 더 단단한 물질 위에 놓인 부서진 암석, 먼지, 유리질 조각, 그리고 흩어진 파편들의 층입니다. 그 기원은 충돌과 함께 시작됩니다. 각각의 충돌은 단지 크레이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암석을 부수고 조각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상부 표면을 교란시킵니다. 이 과정을 정원 가꾸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수많은 충돌로 계속해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이 분쇄 과정은 표면을 밀리미터 이하의 입자들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먼지는 지구의 먼지와 다릅니다. 바람과 물에 의해 둥글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갱이들은 각지고 거칠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먼지의 날카롭고 마모성이 강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이 조각들 사이에는 충돌열로 인해 생성된 작은 유리질 입자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성숙한 레골리스에서 흔하며 달 토양에 특유의 질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레골리스는 파편 더미이자 동시에 기록 보관소입니다. 매 센티미터마다 수십억 년의 폭력의 요약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사실, 즉 비대칭 구조와 가루가 된 표면은 먼 면이 왜 그토록 무서운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한편에는 더 두꺼워서 내부 열을 덜 방출하고 따라서 화산 활동이 더 적으며 거의 완전히 크레이터로 덮인 반구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크레이터 표면조차도 수십억 년의 폭격으로 끊임없이 갈리고 날카롭고 달라붙는 먼지층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 면에서의 위험은 단지 큰 크레이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수십억 년 폭력의 잔해를 밟는 것입니다. 위험은 그 날카로운 먼지가 당신의 옷, 도구,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에서 온 데이터와 이론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멀리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와 이론은 차갑고 거리감 있는 현실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발견은 어땠을까요? 그 표면에 실제로 내려갔을 때 이 이론적인 공포는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그 고대 땅에 닿았을 때 먼지와 암석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멀리서 한 예측과 일치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드러냈을까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달의 뒷면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위성과 이론이 보여준 모든 것과는 별개로 표면에 내려갔을 때 발견된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는 이 고대 폭력의 규모가 예측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바로 아래에는, 그리고 그 땅 바로 아래에서 지도 제작 위성들이 보낸 첫 데이터가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궤도에서 온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익숙한 얼굴은 하나의 속임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달에는 두 개의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용접된 두 개의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규모의 정신분열이었습니다. 궤도상의 카메라들이 먼 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가까운 면의 크레이터가 조금 더 많은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면에 넓고 어둡고 매끄러운 화산 평원, 즉 마리아가 먼 면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의 모든 반구를 덮는 밝고 울퉁불퉁하며 극도로 빽빽하게 크레이터가 있는 고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지대들은 사장석이라는 밝은 색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이 수십억 년 전 가졌던 첫 지각의 잔해였습니다. 달의 가까운 면의 지각 두께가 평균 30에서 40km인 반면 먼 면의 지각은 50에서 60km,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훨씬 더 두껍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용융된 암석이 표면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 면은 화산 용암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 폭격의 모든 흔적을, 모든 상처를 명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한 행성의 두 반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서야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숨겨진 얼굴은 단지 크레이터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투성이 얼굴에는 다른 모든 상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대한 변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레이터가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행성 규모의 거대한 상처. 그 이름은 남극 에이트켄 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분지 중 하나였습니다. 직경이 약 2,500km였습니다. 이것은 이스탄불에서 베를린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달의 표면을 파낸 것뿐만 아니라 지각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처럼 큰 충돌은 달의 깊은 곳에 있는 멘틀층의 물질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멘틀은 보통 수십 킬로미터의 지각 아래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궤도 탐사선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분지 바닥에서 바로 이런 종류의 물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휘석과 감남석 같은 고철질 광물들, 이것들은 보통 표면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깊은 지각 또는 멘틀 암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의 내부를 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격렬한 사건이 행성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표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지 표면뿐만 아니라 행성의 내부 구조까지도 의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위나 크레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부재였습니다. 먼 면은 지구에서 오는 라디오 신호에 대해 완전히 귀가 먹었습니다. 달 자체가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낸 라디오 신호는 달의 내부를 통과하여 먼 면의 탐사선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먼 면의 탐사선과 직접 통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절대적인 라디오 침묵은 그곳으로의 모든 임무를 끔찍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창어사 호 임무가 2019년 1월 3일 그곳에 착륙했을 때 그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달 시스템의 L2 라그랑주 점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위치한 최차오라는 중계 위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위성이 없었다면 임무는 완전히 눈이 멀고 귀가 먹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먼 면의 우주 비행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지구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과의 사이에 38만 4,400km의 거리와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통신이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민감한 기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기술의 아주 작은 실수가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발견은 먼 면의 초상을 다시 그렸습니다. 두 개의 다른 얼굴, 행성적인 상처, 그리고 절대적인 라디오 침묵. 이 발견들은 달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더 깊고 더 불안한 질문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의 뒷면이 이토록 격렬한 과거를 가졌다면 그 고대의 땅 자체, 즉 우리가 만졌을 때 느낄 그 표면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그 표면에 처음으로 기계가 착륙했을 때 레이더 데이터가 표면 바로 아래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한 파편 더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층들 아래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파편 더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충돌로 겹겹이 쌓인 층들로 이루어진 수십억 년의 폭력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창어 4호 탐사선이 표면에 착륙했을 때 탑재된 지표 투과 레이더가 신호를 아래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표면의 얇은 먼지층과 그 아래의 단단한 기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발견한 첫 번째 것은 표면 아래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층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표면 바로 아래에는 약 12m 두께의 얇은 레골리스 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층 아래에는 훨씬 더 거친 물질로 이루어진 24m의 두 번째 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층은 더 큰 암석 조각과 파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충돌에 산물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다른 충돌에서 온 파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각 층은 다른 폭력의 순간을, 다른 재앙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 층들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가였습니다. 레이더는 40m보다 더 깊이 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이 층상 구조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레골리스 층이 수십 미터 깊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 파편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격렬한 폭격의 역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폰 카르만 크레이터의 바닥이 단지 크레이터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충돌의 파편을 쌓아온 퇴적 분지였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편 더미 안에서 이상한 광물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의 암석을 조사한 스펙트럼 분석 장비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칼슘 희석. 이 광물의 존재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견된 장소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물은 보통 달의 깊은 지각이나 상부 멘틀에서 온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어 4호가 착륙한 폰 카르만 크레이터는 거대한 남극 에이트켄 분지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분지를 만든 거대한 충돌은 이론적으로 달의 지각을 뚫고 멘틀 물질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지 바닥에 서 있는 탐사선이 바로 그런 종류의 물질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탐사선은 수십억 년 전 재앙의 잔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남극 에이트켄 분지가 정말로 달의 깊은 곳으로 열린 창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의 내부 구조를 표면에 있는 로봇에서 온 데이터로 연구한다는 것은 공상 과학소설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 발견들이 합쳐졌을 때 드러난 그림은 불안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얼굴, 깊이 파고든 상처, 자국, 절대적인 라디오 침묵, 그리고 이제 표면 아래 층층이 쌓인 파편의 무덤, 그리고 이 무덤 속에서 빛나는 행성 깊은 곳에서 온 결정들. 이 발견들은 달의 뒷면이 단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곳은 태양계의 시작부터 계속된 폭력의 날 것 그대로 여과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평온하고 조용하며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면의 모든 센티미터, 모든 먼지 알갱이가 말해지지 않은 폭력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졌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습니다. 이 비대칭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거대한 분지는 달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표면 아래의 이 층들은 우리에게 달의 과거에 대해 또 어떤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단지 무엇을 찾았는가에 그치지 않고 이 발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궤도선들, 그 레이더들, 그리고 그 스펙트럼 분석기들이 수십억 년의 침묵을 어떻게 말하게 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바위나 먼지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기계들 속에 회로와 센서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발견 자체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을 지도화한다는 것은 단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성의 중력을 느끼고 열을 측정하며 심지어 바위의 화학 성분을 우주에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을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하지만 달의 뒷면을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들은 수십억 년의 침묵을 어떻게 말하게 하는 걸까요? 이 기술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충격적인 발견들 뒤에 있는 메커니즘, 즉 기술 그 자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천재성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찾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 면을 지도화하는 것은 지구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달의 단단한 질량이 가로막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 제작은 궤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블록 주위를 돌며 모든 각도에서 측정하는 것처럼
궤도선도 달 주위를 돕니다. 매번 통과할 때마다 표면의 일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도 제작, 즉 카토그래피는 반복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장의 이미지는 반구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변합니다. 시점이 변합니다. 그림자는 어떤 경사면을 가리는 반면 다른 경사면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궤도선들은 수천, 심지어 수만 장의 이미지를 다른 조명 조건에서 수집합니다.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 이미지들을 정렬하고 모자이크 형태로 합칩니다. 광각 카메라는 수백 킬로미터의 분지 가장자리, 평원, 고지대를 따라가며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협각 카메라는 몇 미터 크기의 바위나 신선한 충돌, 크레이터의 밝은 광선과 같은 훨씬 작은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규모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먼 면은 단 한 번의 시각 행위로가 아니라 끈기 있는 좁은 시야의 축적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만으로는 표면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빛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형태를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레이저 고도계를 사용합니다. 고도계는 높이 측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방에서 물체의 위치를 레이저 빔을 쏘고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레이저 고도계는 표면에 짧은 빛 펄스를 보내고 그것들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빛은 알려진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측정은 거리를 드러냅니다. 이 측정들은 궤도 경로를 따라 수많은 지점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이 연결되면 달의 3차원 지형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크레이터 가장자리는 바닥에서 측정된 양만큼 솟아오릅니다. 분지벽은 넓은 경사를 드러냅니다. 고원 평야와 긴 경사면은 정확한 부조를 얻게 됩니다. 오래된 망원경으로 만든 지도는 달의 59%만을 불분명한 세부사항으로 보여주었지만 LRO와 같은 현대 임무의 레이저 고도계는 전체 달 표면을 몇 미터의 수직 정밀도로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크레이터가 많은 반구의 이미지가 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지, 어디가 정말로 높은지, 그리고 큰 구조물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질학이 밝기만큼이나 형태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더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궤도 지도는 눈이 직접 볼 수 있는 것 아래 중력을 사용하여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달 주위의 중력은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각과 더 깊은 내부의 질량에 있는 미세한 차이들이 중력 인력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선들은 이 변화들을 경로상의 작은 속도와 거리 변화로 느낍니다. 이것은 매끄러운 얼음 위에서 눈을 감고 미끄러질 때 얼음 아래의 작은 혹이 당신을 살짝 느리게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변화들을 주의 깊게 측정하면 중력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도는 일부 충돌 분지와 관련된 고밀도, 지역과 가까운 면과 먼 면 사이의 지각, 두께의 큰 차이를 포함한 묻혀있는 구조들을 드러냅니다. 이런 종류의 지도 제작은 특히 그레이와 같은 쌍둥이 우주선이 조정된 궤도를 비행할 때 강력해집니다.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에서 가장 작은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달의 중력장을 상세한 과학 지도로 변환합니다. 나사 예를 들어 이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가까운 면의 지각 두께가 평균 30km이지만 먼 면에서는 이 수치가 60km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중력 데이터가 지형과 비교될 때 과학자들은 다른 지역의 지각이
얼마나 두꺼운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 면은 단지 시야에 드러난 것으로만 지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질량이 지나가는 우주선을 어떻게 끌어당기는가로도 지도화됩니다. 이 지도 제작 기술들은 우리에게 달이 어떻게 생겼고 그 구조가 어떤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 면의 바위를 만지지 않고 그 화학 성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답은 스펙트럼 측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색을 보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스펙트럼 측정은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을 파장별로 분리합니다. 파장은 간단히 말해 빛 에너지의 한 띠입니다. 달 물질이 이 띠들을 어떻게 반사하거나 방출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일반 사진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넓은 구성 패턴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석이 풍부한 고지대는 특정 파장에서 더 많은 빛을 반사하는 반면 휘석과 같은 고철질 광물을 포함하는 현무암 평원은 다른 스펙트럼 서명을 보입니다. 이것은 각 광물이 자신만의 지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궤도에 있는 탐사선은 바위의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그 화학적 지문도 채취합니다. 이 방법은 콤프턴 벨코비치와 같은 희귀한 규산질 화산 복합체나 남극 에이트켄 분지의 고철질 광물 농도를 탐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지도화된 먼 면은 서로 관련된 시각들의 더미가 됩니다. 가시지도, 지형지도, 중력지도, 그리고 스펙트럼 지도. 각 층은 다른 층을 수정하고 심화시킵니다. 함께 그것들은 먼 면을 보이지 않는 반구에서 측정 가능한 세계로 변모시킵니다. 이 네 가지 기본 기술, 궤도 사진 촬영, 레이저 고도 측정, 중력 지도 제작,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 은달의 뒷면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부학 강의를 해줍니다. 표면의 모양, 지각의 두께, 그리고 바위의 화학 성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궤도에서 한 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에 내려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고대의 먼지와 바위를 직접 분석했을 때 이 원격 조종 기계들은 어떤 비밀들을 드러낼까요? 왜냐하면 창어 4호 임무가 사용한 기술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가까운 층을 더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 아래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표면 바로 아래에는, 그리고 그 표면 바로 아래에서 창어 4호의 지표 투과 레이더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표면을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의 층들을 읽을 수 있는 일종의 엑스레이 시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달의 과거에 대해 어떤 비밀들을 속삭일까요? 이제 표면 아래로, 즉 레골리스 무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창어 4호의 위투, 이 호 로버가 사용한 지표 투과 레이더 GP 얼널스는 땅속으로 라디오파를 보내 작동합니다. 이것은 박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음파를 보내고 메아리를 듣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레이더는 표면 아래로 저주파, 자, 보통 100에서 500MHz 사이의 라디오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신호들이 땅속을 통과하다가 밀도가 다르거나 전기적 특성이 다른 층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됩니다. 묻혀있는 바위, 더 느슨한 먼지층 또는 다른 파편층이 신호의 일부를 표면으로 다시 보냅니다. 로버는 이 돌아오는 메아리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합니다. 이 시간과 강도 데이터는 지하 구조물의 깊이와 성격을 드러냅니다.
아폴로 임무의 우주 비행사들은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깊이까지만 시추할 수 있었지만 V2, 이 호위 레이더는 40m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달의 지질학적 역사에 수십 미터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우리에게 단지 표면이 아니라 표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각 층은 충돌 사건의 파편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이 층들을 하나씩 세면서 우리에게 그 지역의 폭력적인 과거의 연대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먼 면에서 살아남고 일하는 것은 단지 지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구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의 뒷면에서 가장 큰 기술적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달 자체가 거대한 라디오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가항천국은 최차오라는 중계 위성을 설계했습니다. 이 위성은 통역사처럼 작동합니다. 먼 면의 탐사선에서 신호를 받아 지구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위성의 위치가 이 작업의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위성은 지구달 L2 라그랑주 점 주위의 헤일로 궤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은 두 개의 큰 천체, 지구와 달의 중력과 궤도를 도는 물체의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L2 점은 달에서 약 6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위치는 위성이 지구와 달의 뒷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위성은 단순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헤일로 궤도는 이 균형점 주위의 3차원적이고 복잡한 순환 운동입니다. 이 궤도는 위성이 지구 또는 달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통신선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임무를 위해 달 주위를 도는 여러 개의 위성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최차오는 혼자서 끊김없는 다리를 놓아 우리가 먼 면과 거의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먼 면의 탐사선이 단지 데이터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내려가면 진짜 일, 즉 바위와 먼지를 분석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험실에서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석은 탐사선 자체에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계 VNIS가 등장합니다. 이 장치는 바위나 토양에 빗줄기를 보내고 반사된 빛을 분석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장인이 돌 안의 결함을 보기 위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 광물은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각 광물이 자신만의 스펙트럼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NIS는 450에서 24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 범위에서 반사된 빛을 측정합니다. 이 반사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표면 물질의 광물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수집하여 지구로 가져온 암석 샘플은 우리에게 달 지질학에 대한 혁명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들은 단지 몇 군데에서만 채취되었습니다. VNIS는 로버가 가는 모든 곳에서 수십, 수백 개의 다른 지점에 화학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창어 4호는 저칼슘 휘석과 같이 보통 달 표면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광물들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단지 거기에 바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바위는 달의 깊은 곳에서 온 조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세 가지 기술, 지표 투과 레이더, 중계 통신, 그리고 현장 분광 분석, 은 달의 뒷면의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준 현대적인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침묵을 소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우리 실험실의 샘플처럼 가깝게 만듭니다. 이 메커니즘들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단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 모든 데이터와 숫자들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무대를 준비하는 요소들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것은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 기술들이 먼 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격렬한 구조물, 즉 남극 에이트켄 분지를 조사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거대한 상처, 자국의 가장자리와 바닥은 우리에게 달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어떤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 즉 달의 가장 큰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지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단지 크레이터가 아니라 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뒤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지의 가장자리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단지 크레이터 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행성이 겪은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의 기념비였습니다.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수십억 년 동안 두들겨 맞은 거대한 기념비.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모든 이론, 모든 기술, 그리고 모든 용기가 우리를 이끈 곳으로, 남극 에이트켄 분지의 심장부로. 이것은 영상의 가장 장엄한 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들, 또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들, 가장 극적인 순간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템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크레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행성 규모의,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 그 이름은 남극 에이트켄 분지. 그리고 이 구조물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직경이 무려 2500km. 이것은 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보다 더 깁니다. 이것은 달 표면의 거의 4분의 1을 덮는 거대한 얼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너비가 아니었습니다. 깊이였습니다. 어떤 곳은 주변 고지대보다 13km 이상 깊었습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삼킬 만큼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나이. 그것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충돌 분지 중 하나였습니다. 약 42억 살.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되기 수억 년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 번의 충돌, 반구 전체를 재구성한 단 한순간, 어떤 물리 법칙이 행성 표면에 이토록 깊고 이토록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처음 보았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이 규모는 모든 모델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거의 한 행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표면뿐만 아니라 전체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증거는 수십억 년이 지난 후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상처의 가장자리는 그 자체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매끄럽고 둥근 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맥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솟아오른, 그리고 부서진,
수백,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부서진 상괴와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띠. 이것은 충돌 에너지가 단지 구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주변 지각을 휘게 하고 부수고 수천 미터 위로 쏘아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질학적 폭력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크레이터의 가장자리가 어떻게 산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충돌이 일으킨 충격파가 달의 단단한 지각을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적인 파도가 얼어붙었을 때 이 거대하고 부서진 산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달의 뒷면이 왜 그토록 울퉁불퉁한지에 대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건이 반구 전체의 지형을 영원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물은 과학자들에게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구조물은 오래전에 지각평형 반동으로 평평해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평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산맥 안으로 내려갔을 때 분지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달의 심장을 표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궤도 탐사선의 스펙트럼 분석기들이 분지 바닥의 암석들의 화학적 지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학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휘석, 감남석, 이것들은 보통 달 표면에 그렇게 많은 양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고철질 광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물들은 달의 깊은 지각이나 더 깊은 멘틀층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표면에서 30에서 60km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표면에. 이것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남극 에이트켄 충돌이 달의 지각을 완전히 뚫고 지나갔다는 것. 멘틀층에서 거대한 조각들을 떼어내 표면으로 던져 올렸다는 것. 이것은 지질학적 창문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격렬한 사건이 행성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주 고고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시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곳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먼 면에 이 거대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는 궤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을 만진다면, 만약 그 고대의 땅에 인간이 만든 기계를 보낸다면, 그리고 2019년 1월 3일, 인류는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기계가 착륙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창어 4호 임무는 폰 카르만 크레이터의 바닥에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로봇 공학적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38만 4,400km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직접적인 시야선 없이 모든 통신이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최차오 중계 위성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이것은 기술적인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가 임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의 뒷면은 더 이상 단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실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론과 원격 관측이 시험받을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지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리고 그 기계가 표면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아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V2 2호 로버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한 것은 아마도
모든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지면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가 40m보다 더 깊이 들어간 데이터는 표면 아래가 층층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는 약 12m, 두께의 얇은 먼지와 파편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24m 두께의 훨씬 더 크고 거친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진 두 번째 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레이더 신호가 구별할 수 있는 더 많은 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충돌의 파편이 겹겹이 쌓인 무덤. 각 층은 다른 재앙의 묘비였습니다. 이것은 달이 과거에 단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타격 이후에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 바로 몇 미터 아래에 수십억 년의 폭력 기록 보관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은 달이 단지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이 상처들을 축적하는 층층이 축적하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행성 크기의 상처, 부서진 산들의 고리, 표면에 드러난 멘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착륙, 그리고 우리 발밑에 파편 무덤. 이 발견들, 이 기록들, 이 불가능한 사실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충격적인 발견들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폭력, 이 모든 파괴에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지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할 만큼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에는 생명의 정반대인 무언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절대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생명의 정반대. 한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는 세계. 왜냐하면 그 표면에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의 정반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의 가장 끔찍한 증거는 화산 활동이 거의 완전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면은 거대한 화산 평원으로 덮여 있는 반면 먼 면에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반구가 지질학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쪽에서는, 가까운 면에서는 더 얇은 지각이 아래의 뜨거운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행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먼 면에서는 60km를 넘는 그 두껍고 두들겨 맞은 지각이 묘비와 같았습니다. 아래에 열을 가두었습니다.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먼 면에서는 단지 몇 개의 작고 고립된 화산 얼룩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바다. 가까운 면의 거대한 바다와 비교하면 단지 27,6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작은 물웅덩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콤프턴 벨코비치 화산 복합체였습니다. 이것은 달에서 극히 드문 규산질, 즉 실리콘이 풍부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일부 지역에서 마그마가 표면에 나오기 전에 진화하고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죽은 지각 아래에서도 일부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지질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삭임은
규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증명했습니다. 먼 면은 대부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학적 죽음은 표면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면의 모든 상처, 모든 크레이터가 영원히 그곳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용암류도 그것들을 덮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화산재도 그것들을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에는 생명의 또 다른 정반대가 있었습니다. 먼지.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달 먼지입니다. 레골리스. 그리고 그것은 살인자보다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먼지는 수십억 년 충돌의 산물이었습니다. 각 알갱이는 한때 단단했던 암석의 날카롭고 거친 조각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알갱이들이 둥글지 않고 유리 조각처럼 각지고 면도날처럼 날카롭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먼지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장갑을 마모시켰습니다. 도구의 관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생활 공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먼지는 단지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자들이 폐에 들어가면 성면 섬유처럼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면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화산 활동에 의한 갱신이 적었기 때문에 레골리스층이 더 오래되고 더 성숙하며 잠재적으로 더 두꺼웠습니다. 창어 4호의 레이더는 착륙 지점에서 40m보다 더 깊은 파편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날카롭고 마모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유독한 유리 조각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달이 당신을 단지 큰 바위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작은 칼날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교활한 위협, 방사선. 지구에서는 대기와 자기장이 태양과 깊은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의 대부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이 방패들이 없습니다. 먼 면은 우주 방사선과 태양 폭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그 표면에서 끊임없는 방사선 폭격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총알이 계속해서 몸을 통과하는 전쟁터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조용한 시기에도 배경 방사선은 암 위험과 다른 건강 문제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큰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몇 초 안에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을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먼 면은 이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직접적인 시야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양 폭풍을 감시하는 지상 관측소에서 오는 경고가 중계 위성을 통해 지연되어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연이 단 몇 분이라도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 면의 우주 비행사는 단지 우주의 공허함 속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선 위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보호는 얇은 우주복과 한 줌의 알루미늄뿐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죽음, 아예 느린 살인자인 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선.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달의 뒷면이 왜 그토록 끔찍한지 이해됩니다. 그곳은 단지 비어있거나 황량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곳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곳. 하지만 이것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 이 모든 공포, 이 모든 기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멀리 떨어진 천체에 대한 일련의 과학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취약성,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풍경의 의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크레이터의 깊이나 바위의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압도적인 진실에 어떻게 맞설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압도적이고 무관심하며 폭력적인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풍경의 깊은 의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크레이터의 깊이나 바위의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의 반영을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영은 비극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에는 달의 그 거대하고 지식이 여진 얼굴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를 2500km 너비의 상처 자국과 40m보다 깊은 파편층에 담고 있는 세계.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약 1.70 미터 키의 섬세한 존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작고 연약한 마음이 자신보다 수조배 더 크고 오래된 구조물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해의 비극과 기적.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우주의 물리적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의 그 표면에서 우리는 우주복 없이 몇 초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대기권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만 올라가도 우주의 잔혹한 진공과 방사선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가는 것조차 합니다. 이 지연이 단 몇 분이라도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 면의 우주 비행사는 단지 우주의 공허함 속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선 위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보호는 얇은 우주복과 한 줌의 알루미늄뿐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죽음, 나의 느린 살인자인 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선.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달의 뒷면이 왜 그토록 끔찍한지 이해됩니다. 그곳은 단지 비어있거나 황량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곳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곳. 하지만 이것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 이 모든 공포, 이 모든 기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멀리 떨어진 천체에 대한 일련의 과학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취약성,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풍경의 의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크레이터의 깊이나 바위의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인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압도적인 진실에 어떻게 맞설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압도적이고 무관심하며 폭력적인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풍경의 깊은 의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크레이터의 깊이나 바위의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의 반영을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영은 비극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에는 달의 그 거대하고 지식 여진 얼굴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를 2500km 너비의 상처 자국과 40m보다 깊은 파편층에 담고 있는 세계.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약 1.70 미터 키의 섬세한 존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작고 연약한 마음이 자신보다 수조배 더 크고 오래된 구조물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해의 비극과 기적.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우주의 물리적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의 그 표면에서 우리는 우주복 없이 몇 초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대기권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만 올라가도 우주의 잔혹한 진공과 방사선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가는 것조차 풍경의 깊은 의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크레이터의 깊이나 바위의 화학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의 반영을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영은 비극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에는 달의 그 거대하고 지식이 여진 얼굴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를 2500km 너비의 상처 자국과 40m보다 깊은 파편층에 담고 있는 세계.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약 1.70 미터 키의 섬세한 존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토록 작고 연약한 마음이 자신보다 수조배 더 크고 오래된 구조물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해의 비극과 기적.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우주의 물리적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의 그 표면에서 우리는 우주복 없이 몇 초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대기권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만 올라가도 우주의 잔혹한 진공과 방사선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가는 것조차 로봇을 보낸 그 과학자들처럼 자신의 작은 한계를 넘어 우주의 무한함에 닿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달의 45억 년의 조용하고 변치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같은 크레이터, 같은 산, 같은 먼지, 시간이 거의 멈춘 곳.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짧고 순간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약 80년의 삶. 이것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며 수십억 년의 과거와 미래의 한가운데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시간의 비극과 선물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이 우주적 이야기의 단지 순간적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수십억 년 후 달의 궤도가 서서히 지구에서 멀어질 때도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명, 모든 역사는 그 분지의 존재 기간에 비하면 모래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어쩌면 무의미한지를 우리 얼굴에 던지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바다에서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거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다시 옵니다. 네, 우리의 존재는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에 우리는 수십억 년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 조용하고 무관심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그 45억 년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단지 일련의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교훈, 하나의 경고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이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모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도 매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낍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의 순간의 가치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그 오래된 얼굴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초는 수십억 년의 침묵 뒤에 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초를 이해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모순으로 이끕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모순일 것입니다. 한편에는 달에 그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먼 면에서는 지구의 푸른빛이 결코 하늘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끝없는 어둠과 수많은 먼 별들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의 고립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고립을 깨기 위해 함께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창어 4호 임무는 단 한 사람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프로그래머, 그리고 몽상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곳 중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력 중 하나를 구축해야 했다는 것. 바로 여기에 고독의 비극과 연결의 힘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우주적 규모에서 외롭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수만 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우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푸른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은 이 고독의 가장 순수하고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의 따뜻함과 빛이 없습니다. 단지 차갑고 무관심한 공허함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법 같은 하지만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릅니다. 우주적으로 아무리 외롭더라도 여기 이 행성에서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 진실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지식과 탐험을 추구하며 가장 큰 도전조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우리의 방식은 우리에게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도 이 모순을 매일 경험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때마다 당신도 마치 그 과학자들처럼 고독의 벽을 허물고 연결의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증언하고 연결하는 것.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우리의 잠재력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작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각 끝에 달의 그 조용한 얼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곳,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경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침묵 자체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가장 큰 모순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파괴, 비극과 창조의 아름다움. 한편에는 달의 뒷면에 무자비하고 멈추지 않는 파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된 충돌은 표면을 가루로 만들고 거대한 상처를 내었으며 모든 치유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파괴의 한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것의 탄생이 있습니다. 지식, 이해, 그리고 심지어 아름다움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폭력적인 과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깊은 지혜와 미학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우주의 근간에는 파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은 핵융합으로 자신을 소모하며 빛나고 결국 초신성 폭발로 사라집니다. 행성들은 수많은 충돌과 재앙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는 끊임없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이 우주적 법칙에 가장 적나라하고 여과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무자비한 기념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존재의 근간에 있는 그 피할 수 없는 슬픔, 그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 얼굴에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적적인 하지만의 순간이 있습니다. 파괴는 동시에 창조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의 거대한 충돌들이 없었다면 다른 오늘날의 구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초신성 폭발들이 없었다면 생명을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에 흩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혹하고 파괴적인 과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달의 뒷면에서 이토록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크레이터들 하나하나는 파괴의 기념비인 동시에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 날카로운 먼지 알갱이들은 마모제인 동시에 수십억 년 역사의 기록 조각들입니다. 달의 뒷면은 우리에게 파괴조차도 목적에 기여할 수 있고 가장 어두운 사건조차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이 모순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모든 실패는 파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게 만드는 교훈들입니다. 마치 그 크레이터들처럼 당신의 상처들도 당신 누구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올바른 빛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그것들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성장과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실용적인 모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달의 뒷면에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고
생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진공, 방사선, 극심한 온도, 그리고 날카로운 먼지. 그곳에 가는 것은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지옥에 가고 그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심지어 그것을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끝없는 인간적 탐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이토록 위험하고 이토록 용서 없는 곳에 가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위험의 비극과 탐험의 승리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달에 가는 것은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항상 오류의 여지, 사고의 위험, 재앙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 폭풍, 미소 운석 충돌 또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몇 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 비행사와 모든 임무 계획자가 직면해야 하는 쓰라린 진실입니다. 이것은 탐험의 대가가 항상 피, 땀, 그리고 눈물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결코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그 가장 강력한 하지만이 있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한계를 시험하고 불가능을 시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그 적대적인 표면은 동시에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으로 열리는 문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낮은 중력과 진공 환경으로 다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과학 실험을 위한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생존하고 적응하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달의 뒷면은 인류의 취약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는 우리의 열망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용기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당신도 이 모순을 자신의 삶의 더 작은 규모에서 경험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 모든 큰 결정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실패하고 다치고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승리는 오직 안락한 지대를 벗어났을 때, 오직 위험을 감수했을 때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의 그 멀고 위험한 얼굴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위대한 보상은 항상 가장 위대한 도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파괴와 창조, 위험과 승리, 의미와 무의미, 고독과 연결, 이것이 바로 달의 뒷면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깊은 모순들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이르러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의 그 신비로운 반구는 단지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잠재력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장 어두운 풍경조차도 가장 밝은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압도적인 고독조차도 가장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위험조차도 가장 장엄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여정은 여기, 이 생각들의 가장자리에서 끝납니다. 달의 뒷면은 다시 그 익숙한 침묵에 잠깁니다. 크레이터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별들의 차가운 빛 아래에서 씻깁니다. 그리고 먼지는 모든 것을 천천히 덮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과 교훈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본 마지막 반영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영은 달의 뒷면에 그 잔혹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현실 자체가 거대한 속임수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모든 물리 법칙이 단지 컴퓨터 코드의 몇 줄에 불과하다면, 만약 모든 별이 단지 멀리 있는 픽셀에 불과하다면, 다음 여정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증거와 함께 질문할 것입니다. 매트릭스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